변화라는 이유, 목적의 변화가 가장 큰 트렌드의 본질적 변화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어떤 변화인가 하면 원래 이제 여행이라는 건 관광과 여행이잖아요. 관광이라는 게 뭐 한자 그대로 하면 빛을 본다라는 건데 우리보다 조금 더 좋은 문화, 뭐 풍경, 그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 가서 보는 것이 메인이었다면 여행도 비슷하죠. 이제 가서 좀 더 낯선 문화에 가서 낯선 사람들도 만나보고 낯선 풍경도 보고 낯선 음식도 먹어보고 이런 거였다면 이제 거기에서 머물렀던 분들이 조금씩 이게 이제 스펙트럼이 다양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꼭 이제 그게 뭐 다른 쪽으로 간다고 해서 좋아진다라는 가치의 의미는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여행을 떠나는 사람, 관광형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는 어떤 분들은 가서 주로 뭐 할 거니라고 물었을 때 어떤 분들은 체험할 거다라는 분들, 그러니까 경험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단순하게 그게 체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학습을 할 거다. 뭐 자격증을 딴다든가 내가 거기 가서 뭔가를 새로운 걸 기술을 배운다든가 익힌다든가 이런 것들도 하시는 분들 계시고 예전에 그게 이제 유학이나 이런 장기 체류를 통해서만 가능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짧은 기술들이나 혹은 뭐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뭐 레시피를 배워온다든가 뭐 작은 기술 하나를 뭐 미장원에 뭐 배운다든가 뭐 예, 그렇죠. 다이빙 자격증을 딴다든가 이런 것들은 며칠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가는 분들,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한 분들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취미나 직업을 찾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과거에는 내가 직업은 국내에서 내가 일자리를 찾는 거였다면 새롭게 창업을 하거나 창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내가 한국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트렌드 혹은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해외에서는 혹은 다른 지역에서는 활성화되어 있거나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 가서 배워오거나 익히거나 혹은 그걸 가져와서 한국에서 혹은 우리 동네에서 내가 창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여행을 가는 분들이 대부분 여행 자유화가 되고 난 뒤에 한 10여 년 동안은 천편일률적으로 관광 여행이었다는 거죠. 어디 갈 거냐, 가서 뭐 먹을래, 뭐 할래 이런 거였다면 그것들이 이제 뭐 청년 세대들이나 이렇게 활성화 여행에 대한 두려움들이나 이런 게 줄어들면서 언어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많이 해결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행에 대한 여행력이라 그러죠. 이제 체력처럼 여행도 여행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여행력이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해외 가서 뭔가 배우고 익히고 그걸 직업으로 연결하려는 게 제일 크게 하나 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하게 이거는 뭐 이 여행과 관련된 거는 이 여행의 목적이 변하는 건 뭐 우리만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조금씩 뭐 스펙트럼이 누가 더 먼저 퍼졌느냐의 차이지만 스펙트럼은 다양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그 여행에도 저는 이제 산악계 용어이기도 하죠. 이제 등정주의와 등로주의를 보면 우리나라의 여행은 뭐 다 닫혀 있다가 89년에 여행이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등정주의가 많았거든요. 딱 찍고 가서 피크 찍는 그러니까 여권에 스탬프를 얼마나 찍었느냐. 그래서 아마 여행 전문가들이 제일 많이 받는 질문도 어디 가보셨어요? 뭐 여행사 다닌다 그러고 몇 군데 가봤어요. 몇 나라 가봤어요? 뭐 몇 군데 가보셨어요? 뭐 그래서 또 인정도 그렇게 해줬어요. 뭐 세계 180개국을 다 다녔다 그러면 와 했고 저는 뭐 몇 군데 안 가봤어요. 여행 정말로 저 사람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저는 한 나라만 팝니다. 그러면 여행 전문가 아닌 듯한 느낌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등정주의라면 등로주의는 그 산악계 용어로 치면 자기만의 루트를 개척한 사람들을 등로주의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다 가는 길이 아니라 낯선 길을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을 등로주의자라고 한다면 이제 여행도 이제 우리가 조금씩 그런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는 이미 꽤 많이 다른 나라 여행이 우리보다 먼저 시작돼 있던 나라들은 뭐 200년 300년 뭐 그랜드 투어 같은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보다 일반적으로 여행이 한 2, 300년 먼저 시작됐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40년도 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여행을 이제 떠나면서 이분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행복한 지역을 계속 간다든가 가서 하는 행동이 똑같다든가 비슷한 걸 찾아서 비슷한 행동을 하거나 우리가 그걸 테마 여행이라고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뭔가를 배우고 그 테마에 맞춰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이빙을 배웠는데 그러면 다이빙 포인트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 뭐 맛집이 있고 뭐 랜드마크가 유명한 있고 세계적 문화유산이 있어도 거기를 가는 것보단 나에게는 이 여기를 찾아온 이유는 그 다이빙 포인트에서 다이빙을 해서 내가 경험해 보는 거라면 그런 변화들이 이제 등정주의에서 이제 등로주의로의 변화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등로주의자들이 많아질 거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뭐 제주도에도 강의하고 경주에서도 강의하고 할 때 그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여행업계 종사자분들이셨는데 그럼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은 누굴까? 경주를 처음 오는 사람, 제주를 처음 오는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 거다. 그게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점점 더 그분들은 줄어들 거고 그러면 처음 오는 사람을 상대로 지금까지 우리는 서비스를 만들고 세일즈 품목도 만들고 옵션도 만들고 그랬다면 이제는 다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제주도가 좋아서 정말로 경주가 좋아서 혹은 경주에서 어떤 체험이 좋아서 어떤 뭐가 좋아서 뭐 제주도에서 뭐가 좋아서 아니면 강릉에 커피 마시러만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경주에 뭐만 하러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제주도에 다른 거 안 하고 뭐 서핑만 한다든가 뭐 스노클링만 한다든가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제공을 해야 이제는 수익을 만들거나 서비스에서 뭐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등정주의자들을 만나게 될 거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고민하라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뭐 국내에서는 로컬이고요. 하나는 이제 트렌드 변화 중에 글로벌하게는 그렇게 변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로컬에 대한 인식들은 되게 높아지고 있고 그거는 뭐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 로컬은 결국은 우리 이제 20, 30대 그 청년 세대들에게는 그 다양성을 추구하는 청년들에게는 로컬 외에는 대안이 없거든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남들이 가지 않는 것, 남들이 먹지 않는 것,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내가 함으로써 그것이 SNS에서 가치를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 로컬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에게는 인바운드 관점에서 보면 이제 K컬처와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뭐 K-팝, 뭐 K-댄스, 뭐 K-푸드를 저는 다 뛰어넘었다고 봐요. 이제는 앞에 K, 코리아가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들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하나의 뭐 유행을 좀 지나서 이제 트렌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하게 이제 뭐 인트라바운드부터 뭐 아웃바운드, 인바운드까지 다 이제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트렌드는 진짜 중요하고 이 트렌드의 흐름에 맞춰서 기업이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관광 벤처를 또 꿈꾸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들 컨설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이분들을 위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점을 좀 강조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관광 벤처든 아니면 그 컨설팅을 가면 제일 먼저 질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슷한 질문이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타겟 고객에 대한 질문을 제일 먼저 드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마케팅이라든가 뭐 BM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 지식이 있는 분을 만나면 그러면 이제 바로 스타트업 이제 청년들을 만나면 이제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면 타겟 고객이 누구냐라고 먼저 물어보고요. 근데 이제 그 타겟 고객도 낯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쪽에 관심이 없거나 뭐 예를 들면 공방을 했다거나 체험 일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관광 쪽에서 한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자기 전문 영역이 관광이나 여행 쪽하고 상관없는 경영도 아니고 마케팅도 아니고 예술 쪽 뭐 이런 쪽에 계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타겟 고객이라고 하시면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그걸 풀어서 누가 오고 있습니까?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누가 오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누가 와야 합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에게 중요한 건 누가 와야 합니까? 하고요. 기존에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여행사들이나 업체들, 사업체들은 누가 오고 있습니까? 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타겟 고객에 대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명확하게 그러니까 타겟 고객을 스스로 명확하게 인지하고 설정하고 있는 사업 스타트업이든 뭐 관광 벤처든 그 사업체는 뭐가 돼 있는가 하면 트렌드를 이해하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렇죠. 그걸 모르면 이제 엉뚱한 데를 잡는 거죠. 잡겠죠. 엉뚱한 데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딱 물어봐서 그것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나 상품이나 이것들과 타겟 고객이 얼마나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가를 보면 이분들이 트렌드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안 돼 있으면 이제 시간이 길어지고요. 아, 그러겠네요. 그것부터 하나하나 다 설명을 앞에서부터 예,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서 네. 그래서 그거가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게 돼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러면 그 타겟 고객들에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 타겟 고객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 그것이 이제 관광 데이터 랩이나 혹은 관광 공사나 이런 데서 가 있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한 건지 아니면 본인의 그냥 개인적 경험이나 여기서 확인한 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근데 많이들 아직은 그쪽에 관광 공공자원에서 제공해주는 뭐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아직 그다음에 그 데이터들이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또 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분석하는 능력은 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거 공개되어 있어 보세요 한다고 해서 내가 본다고 해서 바로 분석이 돼서 그것이 타겟 고객을 정리가 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실제로 컨설팅 가면 이제 그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빅데이터들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라는 부분들하고 이제 챗GPT랑 연결을 하거나 지민이랑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알려드리고 그래서 그 본인이 그걸 뽑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뽑아보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우리 상품이나 우리 서비스가 타겟 고객과 맞는지 그래서 우리 컨셉을 제대로 정했는지 저는 이제 컨셉이 타겟 고객 플러스 서비스 상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타겟 고객들에게 어떤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지를 결정하는 것 걔가 이제 컨셉인데 컨셉만 잡으면 그 다음엔 되게 쉽게 풀리거든요. 그 컨셉이 잡히면 그 컨셉 안에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 우리 역량과 대표님 역량 혹은 직원들이 구성원들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할 수 없는 게 있고 그다음에 트렌드를 잘못 알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있고요. 어제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월 초에 인천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에서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거기는 이제 협동조합이셨어요. 50대 여성분들 5분이 만든 협동조합인데 다들 이제 사회 경험이 20년 이상 있으시고 뭐 대학 교수님도 계셨고 강사님도 계셨고 그다음에 뭐 다들 자기 업무에서 20-30년 이상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인천 중구에 있는 신포시장이랑 뭐 계양장이랑 뭐 이런 그 관광자원들을 이용해서 관광 상품을 기획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일 먼저 가서 그 간단하게 그러면 서비스 어떤 서비스 하실 건지 소개를 해달라 그랬더니 굉장히 재미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특정한 회사 이름을 대면서 네. 그 회사들처럼 미션 게임 형식의 투어를 만들겠다라고 하더라고. 플랫폼 투어를. 그래서 제가 아니 그 50대 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게 있나 해서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이나 뭐 이런 쪽에 근무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이나 뭐 이런 걸 하시겠다 그러는데 그럼 이건 다 나중에 그럼 다 아웃소싱 줄 겁니까? 그러니까 개발부터 모든 걸 다 아웃소싱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전 이해는 못했지만 그걸 하시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그럼 우리 선생님들 개인 역량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력들을 잠깐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이제 트렌드를 잘못 이해하면 그런 거죠. 이걸 트렌드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요즘 어린 친구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MZ들은 미션이나 뭐 게임 형식으로 해야 되고 그건 플랫폼 형식으로 온라인으로 해야 돼. 단순하게 알고 있는. 네. 그렇게 그런데 그걸 보니까 네. 그 회사가 그 지역에서 똑같은 상품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걸. 우리도 저거랑 똑같이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그 회사가 가장 좋아하는 거다. 그 회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도보로 해설을 하면서 거기다가 오프라인 미션을 제공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도보 해설 미션 투어를 만들어서 그걸로 하시는 걸 그쪽은 훨씬 더 두려워할 거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서는 우리 선생님들 같은 분들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온라인으로 혹은 플랫폼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충분히 그걸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으시냐. 상대편 쪽에서는 그거 들고 나올까 봐 되게 겁내하고 있는데 알아서 그거 내려놓고 나가시면 상대편이 얼마나 고마워하겠냐. 근데 그런 게 타겟 고객에 대한 분석도 잘못됐고
그다음에 저기도 잘못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역량이 뭔지도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타겟 고객도 초반에 그분들이 말씀하신 게 그분뿐만 아니라 그날 제가 그 주에 제가 거기서 4군데 컨설팅을 했었는데요. 4개 네. 기업체를. 전 초반에는 왜 이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 3군데가 다들 그 수학여행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몰랐습니다. 왜 수학여행을 이렇게 하지? 그러다가 검색을 해봤더니 인천 지역에 그 뭐 교육청하고 뭐 해서 네. 5,000명을 유치했다 뭐 이런 게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 얘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5,000명을 유치했으니까 5,000명이 무조건 온다라고 생각하시죠. 5,000명이 오면 걔들한테 뭐 5%만 해도 500명이고 250명이고 10%만 해도 500명이고 한 몇 개 학교만 해도 우리가 1년에 성과를 다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이 없다고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트렌드 관광 스타트업들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상품을 기획할 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타겟 고객과 그들에게 우리 역량이 담긴 그냥 서비스와 상품이 아니라 알선력과 저는 기획력이라고 하는데 기획력과 알선력이 담긴 그게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게 만들어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따로따로 하세요. 서비스 모델 서비스 기획 따로 하고 비즈니스 모델 따로 하고 저는 얘가 타겟 고객과 우리 컨셉을 제대로 잡으면 그냥 비즈니스 모델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 따로 막 고민해서 별도로 고민하고 있고 위에 또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따로 고민하고 있고 이러면 이게 이미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컨설팅 할 때 이게 일관되게 한 번에 쫙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말씀을 드리죠. 네. 이게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한 이제 제가 또 알기로는 대표님께서는 관광 투레부터 시작해서 관광 벤처까지 다양한 기업들을 만나고 네네네. 컨설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 이제 좀 눈여겨보는 뭐 스타트업들이나 이러한 기업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요즘에 이제 관광 투레도 제가 작년에는 50회 했고요. 올해도 네. 한 30회 정도 컨설팅을 했었는데 그 주로 뭘 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면 이제 로컬에서 네. 경험, 체험, 학습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기본적으로 한 번 이렇게 파도가 싹 뭐 휩쓸고 지나간 게 이제 농촌 체험 같은 게 이제 쑥 지나갔고 네. 그거로는 차별화를 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이제 공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공간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체험이나 학습 그리고 스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공예라든가 뭐 캘리그라피라든가 이런 자기 스스로의 역량이나 이거 스킬을 가지고 계신 그걸 활용한 뭐 어떤 체험 공간, 체험 학습 혹은 뭐 경험 학습 혹은 학습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청년들도 내가 오히려 청년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역량은 없지만 플랫폼으로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IT를 결합을 하면 나는 본질적인 역량은 없지만 뭐 예를 들면 뭐 그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내가 그 공간을 내가 온라인에서의 공간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활용하고 그럼 난 거기서 수수료를 받으면서 관광과 관련된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쪽에 그 숨고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뭐 스타트업이든 관광두레든 이제 관광두레도 훨씬 더 많이 젊어지고 있고요. 창업하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주민사업체들도 대표님들도 훨씬 젊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분들이 대체적으로는 로컬에서 어떻게 경험과 학습을 상품화하거나 혹은 서비스화해서 판매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걸 이제 오프라인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본인이 그 스킬이나 공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이나 플랫폼 방식으로 하겠다는 분은 본인이 그 공간이나 스킬이나 역량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온라인이나 플랫폼 방식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 역량이나 스킬을 가지고 있으면 직접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그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단순하게 우리나라 관광 지역 특히 이제 지역 관광일 경우에 이제 지역은 내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은 이제 인바운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국인 관광객들에게서 체험이나 경험이나 학습이나 취미나 직업이든 이쪽 이제
이제 큰 트렌드의 변화에서 돈을 쓰시는 분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뭐 제가 이제 타겟 고객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것도 어쨌든 트렌드가 있다. 돈을 쓰는 사람들이 타겟 고객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전체 국민들이 아니라 우리한테 와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을 타겟 고객으로 해야 된다면 그럼 그분들은 남아있는 시장이 두세 개밖에 없다. 제일 큰 시장이 이제 20, 30대 싱글 여성 요 시장하고 그 다음에 30대에서 40대 초반까지 초등학교 저학년이 포함된 가족 단위 이분들이 체험이나 경험에 돈을 쓰지 나머지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액티비티 시니어가 됐던 뒤에 중장년이 됐던 이분들은 여행은 오지만 경험이나 체험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려고는 하진 않는다. 뭐 식사라든가 먹는데 막 뭐, 쇼핑하고 예, 그다음에 기념품 사가거나 특산품 사가는 데는 쓰지만 2시간, 3시간을 할애해서 혹은 하루 종일 뭐 원데이든 뭐 하프데이든 써서 체험을 하거나 경험을 하거나 이런 데 그렇게 그 클래스에 돈을 많이 안 쓰는 분이다. 근데 하시고 싶어 하는 게 대체적으로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클래스 상품들이 메인이죠. 그래서 지금은 로컬에서 커뮤니티 대상 클래스 상품들을 만드는 게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트렌드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로컬에서 커뮤니티에서 클래스를 하실 분들은 누구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20, 30대 여성분들 그다음에 조기 가족 단위 여기에 맞는지 그러면 이제 저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뭘 원할 건지를 거꾸로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도 뭐 캘리그라피 컨설 하시는 그 또 사업장도 컨설팅을 하고 공예 쪽도 컨설팅 했는데 다들 어떤 걸 여전히 하시는가 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걸 잘하면 열심히 하면 손님들은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안 옵니다. 이 지금 하고 계신 것들을 20, 30대 여성이 원할 건지 그들에게 매력적인지 아니면 우리는 그 시장이 아니면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엄마 아빠나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이 이 경험을 해보고 싶어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지 따로 놓으시면 안 된다. 우리가 내가 잘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오칠을 하시는데 뭐 숟가락을 만든다든가 젓가락 만드는 이런 정도는 생각해보면 지금 숟가락 젓가락을 오칠을 해서 그걸 경험을 해서 비용을 내고 몇만 원씩 내고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20, 30대 여성은 아니지 않냐. 그럼 그 타겟 고객하고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 저학년들이나 여기도 거의 안 한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옷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옷이 오른다 그러는 거. 이게 혹시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신경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없는 시장이다. 그러면 누가 체험하러 와야 되는가 하면 결국은 우리가 먹고 살려면 이 상품을 계속 판매하는 동안에는 뭐 60대 이상의 시니어들이 와야 되는데 시니어들은 숟가락 하나 만들고 젓가락 만드는데 5만 원, 6만 원씩 쓰는 이 체험을 하진 않는다. 그냥 가서 시장 가서 사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시장이 없어진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들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 고객을 정하고 그들에게 내 서비스나 내가 하는 스킬이 매력적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매력적인 상품이 되는가를 고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빠르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좀 오래 걸리는 분들도 계세요. 결국은 많이들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도보 해설 미션 투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컨설팅 다 끝나고 사업을 조금 약간 사업 계획서를 수정하기로 하셨거든요. 수정하기로 했다라고 알려드리니까 그 컨설팅 추진했던 분이 자기는 몇 달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안 들었는데 네. 저하고 3시간 만에 네. 바꿨다고. 2014년에 KT래블 아카데미를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행업계 종사자분들, 그다음에 여행 관광업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수익 증대 그리고 신상품 개발과 관련된 강의 업무, 컨설팅 업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투어 때 뵌 것 같아요. 네네. 네. 하나투어 여행 박사에서 서비스 교육, 인적 자원 개발 등 지금 직원들 교육 전반의 업무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제 기억에는 하나투어의 브레인으로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일들을 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2001년에 하나투어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경력직 대리로 입사를 하게 되는데 그 2001년쯤이 하나투어가 이제 그 당시에 그 IMF 때 이제 하나투어가 1등으로 올랐었죠. 네. 그래서 항공권 판매를 통해서 이제 업계 1등으로 올라서면서 네. 그 99년, 2000년 지나면서 직원들이 대량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한 직원이 한 300명 가까이 되면서 당시에 이제 박상원 회장께서 그 당시엔 사장님이셨는데 그 직원들 교육에 대한 니즈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 당시에 이제 홍보기획팀장에게 이제 직원들을 조금 교육을 담당할 직원들을 좀 채용을 해라라고 지시가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은 그 운때가 맞아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보험회사에서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또 보험회사들이 전국에 33개 보험회사 중에 이제 13개 정도가 없어지는 통폐합되는 그런 IMF 이후에 통폐합되는 과정이었는데 제가 다녔던 회사도 이제 다른 회사로 통폐합되는 과정이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통폐합과 관련된 실무 업무를 했던 또 담당자이기도 해서 그래서 이직을 해야 되는 당장은 아니지만 그 2001년 안에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한 4월, 5월쯤에 제안이 들어와서 그러면 교육과 관련된 일을 여행사에서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가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장님 면접도 보고 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게 이제 서비스 교육에 대한 게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까지는 그냥 개별적으로 그 외부 기관에 이제 뭐 매너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시킨 적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여행사에 필요한 교육들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한쪽에서는 기회였고요. 한쪽에는 저한테는 이제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했는데 기회였다는 건 업계 내에 이제 어쨌든 교육을 전담하거나 교육을 그 담당하는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요. 이런 과정을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기회였고 위기는 역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여행업에서는 모든 과정을 교육 과정이든 프로그램이든 제가 다 개발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001년에 제가 5월에 입사를 해서 가을에 바로 이제 전 직원 서비스 교육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서비스 오브 세일즈 하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때는 세일즈 조직이 좀 하나투어에 강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서비스로 세일즈 하기라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제가 2012년 그만둘 때까지 이제 중간에 뭐 그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럴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을 못한 것도 있지만 전 직원 교육을 그래서 7번, 8번 정도 해외 지사,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자회사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뭐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3년부터 이제 하나투어에서 가이드 교육이 또 필요하다라는 요구들도 있었고 그렇죠. TC, 가이드 다 이제 교육이 필요하죠. 원래 시작은 이제 직원 교육으로 시작했는데 그 서비스 교육 첫 번째 할 때 그 박상한 회장님이 들어오셔서 강의를 직접 들으셨어요. 끝까지 3시간짜리 프로그램이었는데 다 들으시고 이 교육은 조금 인솔자라든가 그다음에 대리점이라든가 전판점이라든가 그렇게도 좀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베이징에 그 우리 랜드사라고 하죠. 그 협력사 대표님이 본사 방문하셨다가 그분도 이제 그 과정을 2002년도 과정을 이제 들으시고 이거는 베이징에 있는 가이드들한테 강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요청을 해서 그래서 2003년 1월에 제가 베이징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소문을 타고 전 세계 가이드들을 이제 교육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채용에 대한 이슈들이 많았는데 좋은 인재들이 2000년대부터 많이 왔어요. 하나투어에 대한 여행사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이제 개선도 되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성장주가 이제 주가도 계속 올라가는 시기였고, 주가도 갔고 그다음에 뭐 그 당시에는 스톡옵션도 직원들한테도 다 좋았죠. 줬고 이랬기 때문에
꽤 괜찮은 스펙을 지닌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이 친구들을 어떻게 그럼 양성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도 그 당시 같이 진행이 돼서 이제 공채 입문 과정을 만들었죠. 그래서 13기부터 제가 31기까지 과정을 진행했었는데 초반에는 뭐 국내 교육만 하다가 중간에 이제 2007년부터인가 합숙 교육도 하고 뭐 이렇게 해외 합숙 교육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인재 개발이네요. 네네네. 서비스 교육에서 이제 인재 개발까지. 네, 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어쨌든 주변에 뭐 팀원들도 나중엔 조금씩 생겼지만 어쨌든 팀원들이라고 해도 그 4명, 3명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하나투어 출신들이었고 그래서 항공교육이라든가 제가 이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었거든요. 전산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담당하게 되고 과정 진행하게 담당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서비스 교육, 리더십 교육 뭐 이런 세일즈 교육에 대한 모든 커리큘럼을 과정을 제가 개발해야 돼서 그래서 개발하고 뭐 진행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하나투어 있을 때는. 당시에 그 강당이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네네. 거기서 이제 강의 계속 네네네. 하셨던 걸로 기억나요. 그때 좀 6층에 예,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마 지하로 간 걸로 알거든요. 네. 그래서 6층에 교육장을 따로 네. 만들었죠. 이제 그래서 대강의장도 하나 만들고 전산 강의장도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 그때 저도 교육을 받았는데 제 인상에서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단순하게 직원 교육이라기보다는 이제 인사이트 교육. 네네네네. 그래서 참 이거 듣고 나서 남는 게 많은 교육이었어요. 네네. 그 당시에.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 다닐 때 이제 교육에 대한 저도 이제 강의 기술이라든가 네. 과정을 만드는 기술들은 보험회사에서 배웠는데 그 당시 이제 저한테 그런 걸 알려주셨던 본부장님의 기본 마인드가 이제 세일즈맨들이잖아요. 보험회사는 네. 기본적으로 그 세일즈맨들이 듣고 싶어하는 강의를 만들어야 된다, 해야 된다. 회사에서 하니까 시간 내서 와서 투덜대는 강의가 아니라 끝나고 난 뒤에도 투덜대는 강의가 아니라 야 이건 돈 내고라도 들어야 돼라고 할 수 있는 맞아요. 강의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가장 그 교육 담당자 혹은 이제 강의를 하는 강사한테 가장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게 좀 훈련이 됐던 것 같아서요. 그래서 조금은 하나투어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들어올 때는 뭐 이런 교육이야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세일즈맨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투어도 제가 하나투어 있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한 3, 4년 정도 교육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데 그 정도 필요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본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뭐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관련 부서장들이 아직 흔쾌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직원들 교육하겠다니까 보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세일즈맨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지역 세일즈 그러니까 지역이라고 해도 뭐 지방이 아니라 이제 뭐 그 당시엔 서부 영업팀 뭐 이렇게 중부 강남 영업팀 이렇게 있으면 대리점을 찾아가야 되는 세일즈맨들을 빼서 본사로 교육을 보내야 되니까 교육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안 보내려고 우리 담당 대리 바쁘다 뭐 담당자 바쁘다 혹은 뭐 지금 누가 직원 하나 휴가 갔는데 이 친구까지 빠지면 대리점 누가 가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먼저 그래서 팀장들 먼저 교육하고 그래서 팀장들이 반대로 니네 교육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봐라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필요해서 그렇게 많이 했죠. 그래서 오히려 부서장들, 총괄팀장들, 팀장들이 먼저 교육을 받고 이 교육이면 우리 직원들 밑에 팀원들이 받는 게 영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게 2, 3년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영수 대표님을 뵐 때마다 이제 교육이나 컨설팅 때 하나투어에서 했던 그런 모습이 그대로 이어오더라고요. 단순하게 이제 뭐 매뉴얼에 따르는 교육이 아니고 컨설팅이 아니라 이제 정말 다양한 지식들을 대표님이 흡수하셔가지고 그런 인사이트를 전달하기 위한 부분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느꼈던 게 동기부여가 많이 되더라고요. 대표님 이제 교육을 듣고 나니까 근데 여전히 저도 이제 대표님께 컨설팅 받은 기업들 이야기 들어보면 오영수 대표님 덕분에 정말 동기부여가 됐다는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말씀이죠. 근데 이제
내부에서는 사실은 네. 제가 그만둘 때쯤 돼서는 그 직원들한테 너무 동기부여를 많이 한다라고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수장 분들이나 이제 네. 관리자분들이라고 하죠. 흔히들 팀장급 이상들은 신입사원들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너무 업돼서 들어온다. 회사에 네. 대한 충성심도 애사심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져서 마치 그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그 열정이 너무 과한 직원들을 보내주니까 감당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그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오든 아니면 뭐 저희가 컨설팅을 하든 결국은 그 목적이 있거든요. 네. 이제 공채 입문 과정 같은 경우에 신입 직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회사에 대한 애사심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현장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채용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시간이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직원을 채용했다면 그 직원을 유지하는 것도 네. 그 회사가 해야 되는 일이라서 그것들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컨설팅 부분은 그게 이제 공공자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컨설팅이든 아니면 본인 부담으로 하는 컨설팅이든 컨설팅 받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큰 시간과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냥 하나만한 그러니까 좋은 말씀들을 컨설턴들이 다 해주시는데 그게 네. 나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없다면 그 좋은 말을 듣는 것에 끝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 바로 써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써먹고 바로 성과를 어떻게 낼 수 있는 물론 즉각 바로 성과가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면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고민을 많이 했죠. 네, 그러한 고민들이 그대로 녹여나는 컨설팅이라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2001년도 그때까지 우리 여행업이 제대로 된 가이드 교육이나 그다음에 인재 개발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들을 못 느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2001년부터 이제 우리 여행업은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여행업의 HR을 개척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뭐 개척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당시까지는 그 2001년 이전까지 혹은 그때도 뭐 제가 들어가고 한 1, 2년 더 계속해서 그 HR이든 교육이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비용 계정에 그냥 넣어놨단 말이에요. 다들 이게 투자 개념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물어보면 뭐 교육은 투자입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박상현 회장님이 늘 뭐 여행업은 사람이 전 재산이다 재산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에서는 조금 괴리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업부서든 아니면 뭐 전문 판매점이든 대리점이든 혹은 중소여행사든 대부분이 교육에 대한 투자까지 고민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냥 필요하다는 건 인식했지만 그 비용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교육을 단순하게 그러니까 외부 교육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잔소리 우리가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뻔한 이야기를 잔소리한다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면 뭐 스킬을 익힌다든가 혹은 뭐 수익이 증대된다든가 성과가 더 난다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잔소리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 자체가 없었고 그 투자가 없기 때문에 또 확장도 안 됐고요. 그래서 한동안 막 그랬던 기억들도 있고 특히 이제 가이드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정식 직원이 아닌 경우도 많았고 랜더사 소속이어도 프리랜서 뭐 출신들도 많았고 이러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건가에 대한 것도 해결이 잘 안 됐었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회사가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외에 있는 가이드, 현지 가이드들 교육을 가면 항공권은 해외 사업부라고 하죠. 이제 해외 사업부에서 부담을 하고 현지에선 지상비, 뭐 강의장 임대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 현지 업체가 부담을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셨네요. 그리고 제 출장비는 본사 총무팀에서 부담을 하고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그렇지 않으면 부담이 이제 현지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고 못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거를 본사에서 다 해외 사업부에서 다 부담하라 그러면 거기도 또 부담이 크다 그래서 근데 많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담이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외부에서 강사 데려오는 것보다 강사비가 일단 제가 사내 강사이기 때문에 비용이 강사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 비용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수준이었죠. 진짜 그 당시 뭐 다른 대기업들은 합숙 훈련하고 전 세계로 직원을 보내서 교육시키고 이러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데 참 여행업은 그런 걸 보면 타 산업에 비해 굉장히 뒤떨어지는 건 분명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경영진을 설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비용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비가 제로였는데 전 직원 교육을 하든 뭐 해외 교육을 하든 가이드 교육을 하든 인솔자 교육을 하든 그러면 적어도 몇 천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게 뭐 5천만 원 들어가던 걸 오영수 대리가 와서 팀장이 와서 뭐 7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한 2천만 원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로였는데 5천만 원을 써야 된다. 이러면 되게 많이 이게 갑자기 크게 늘어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설득했던 부분들이 지금도 아마 있을 건데요. 고용보험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장을 만든 이유도 교육장이 있어야 자체 교육장이 있어야 자체 교육 과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고용보험을 환급받는데 2008년인가 9년인가는 저희가 하나투어 전체 교육비보다 환급받은 금액이 더 많았습니다. 와. 그게 이제 법적으로 120%까지 최대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 최대 120%를 받아서 예산보다 환급받은 비용을 더 많이 했었죠. 그래서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더 교육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한 것에 반 이상은 환급을 받았으니까 조금 더 그것도 활용해서 많이 했었죠. 저는 그때 교육 받았어요. 하나투어 인터내셔널 자회사였죠. 네네. 그때 이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인재 양성이라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네네네. 지금 그 야놀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제 뮤지컬을 전체 대관해서 네네네. 전 직원한테 이제 하루 동안 그 뮤지컬장에서 이제 공연도 보고 이제 그리고 또 야놀자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인식을 시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비용이 몇 억대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1회의 직원들 교육과 만족을 위해서 네. 그만큼 돈을 쓰더라고요. 네. 예. 그거에 비해서는 참 이제 우리 처음에 시작은 좀 느리긴 했다는 건 좀 봅니다. 근데 앞으로는 굉장히 인재 양성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야놀자든 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IT나 트래블 테크나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투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이제 2000년대 후반이 되면서 2010년 이후에 이제 큰 변화들이 생겼는데요. 이제는 그 집합교육이라고 하죠. 이제 집단으로 특정한 기술이라든가 특정한 뭐 그게 리더십 교육이든 특정한 계층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기업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국의 사례들을 그대로 조금 가져오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스킬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의 책임, 개인의 역량, 스스로 필요하면 공부하고 그거를 이제 회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이제 회사 차원에서 모아서 별도 교육을 한다거나 그렇게 근무 시간들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한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뮤지컬 관람이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혹은 뭐 여행을 보내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복리후생제도의 일부들을 교육이라는 형식으로 좀 더 끌고 와서 그래서 복리후생 중에 일정한 부분들을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직원 교육이나 직원들 창의력 개발이나 이제 자기 개발에 대한 투자로서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아직은 여행업계에서는 그 전 단계, 그러니까 계층 교육이든 리더십 교육이든 그게 회사가 비용을 지불해서 교육을 받고는 여기까지도 못 간 상황이라서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런 복리후생제도를 활용하는 그러니까 복리후생제도나 자기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부분까지는 조금 아직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이제 제일 큰 게 결국은 급여 부분이거든요. 급여가 낮으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 복리후생이나 이런 비용들을 다 급여로 달라고 하지. 그러니까 뮤지컬을 보든 영화를 보든 왜 거기다 돈을 쓰느냐, 그 돈이 있으면 우리한테 급여로 주세요라는 것들이 강해요. 그러니까 야놀자나 뭐 이런 대기업들이 가능한 이유는
그쪽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업계 내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고 연봉을 받고 있으면 그러면 연봉 이외에 이제 회사가 해주는 혜택들도 수용하기 편한데 연봉이 절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은 혹은 기업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거들 웬만한 것들은 다 현금으로 급여로 요청하기 때문에 네. 서로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한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업계에서 이제 평균적인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복리후생이 또 먹히지 않은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복리후생이 아니라 이게 이제 교육적인 부분, 그다음에 인재 개발에 대한 고민도 하는 건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급여로 치환해서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으니까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었죠. 네. 그럼 급여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전체 산업의 그 기준으로 올라와야 되고 여행업이 그걸 바탕으로 한 이제 교육과 이제 복리후생이 뒤따라줘야지 이제 우리 산업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지금 뭐 사람 못 구해서 난리라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갈수록 더 심화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업종이 그렇게 하려면 좀 모두 다 조금 생각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여행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여행업에서 흔히 말하는 저 친구 핵심 인재야, 뭐 잘 나가 이렇게 하면 지금은 이제 IT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IT는 이제 별도의 영역이니까 IT 쪽을 제외하고 나면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원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어에 대한 역량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마인드가 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대인관계에 대한 거, 뭐 서비스 영역이니까 대인관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역량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여행업이 조금 더 외국인 관광객들, 국내 관광객들 그리고 신상품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인지도 필요하니까 인사이트도 필요하고 좀 더 창의적인 인재들도 필요해요. 그럼 이 인재들은 이 지금 5가지를 가진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모든 기업에서 찾는 사람이에요. 그렇겠네요. 모든 기업에서 최우선으로 찾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투어든 좀 더 이제 규모 있는 여행사나 아니면 뭐 스타트업들 중에도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에서 진짜 괜찮은 뭐 역량 있는 친구들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었던 건 그런 부분에서 내가 뭐 은행을 갈 거냐, 공공기관을 갈 거냐, 아니면 하나투어 같은 여행사를 갈 거냐의 선택에서 급여는 좀 낮지만 여행에 대한 여행 갈 수 있다. 여행사에서 일하면서 맞아요. 뭐 여행 가고 뭐 다른 데보단 그래도 어쨌든 여행에 대한 기회가 많을 거다라는 게 베네핏이 됐는데 지금은 그게 크게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비용, 그러니까 그 급여 차이가 더 벌어졌기 때문에 그 급여 차이가 뭐 기백만 원일 때는 내가 여행을 1년에 2번 가면 그러면 그 정도는 회복될 수 있다. 그다음에 하나투어든 뭐 또 스타트업 회사든 이런 데들이 2010년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스톡옵션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 보상 제도라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당장 내가 월급여는 적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10년 단위로 봤을 때 혹은 괜찮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거를 괜찮다라고 할 만큼은 안 되거든요. 그 갭이 더 커져 버려서 그래서 이제는 서로가 원하는 인재상은 비슷한데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뺏기는 거죠. 그러겠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은 똑같은데 그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스펙을 가진 신입사원들이나 이 친구들이 다들 더 좋은데 더 급여를 더 많이 주는 데로 가고 그리고 이제 각 회사들도 대기업들도 이제 뭐 워라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행을 가거나 휴가를 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처럼 뭐 못한다거나 근무 시간이 뭐 엄청나게 많다든가 이러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잘만 조절을 하면 여행을 가면서도 괜찮은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혹은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쟁력에서 이제 여행사들이 가졌던 경쟁에 대한 매력도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상황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 결국은 인재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환경이 이렇다면 이제 스타트업이든 이제 중견기업이든 여행업에서 이제 우리가 인재를 확보하고 키우기 위해서 대표님 나름의 지금까지 계속 이쪽으로 계셨으니까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부차적인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급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좋은 스펙을 가진 친구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 뽑아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외국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전제가 뭐였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업무를 여행사 직원이라면 기본적으로 뭐 인솔자 출장도 갈 수 있어야 되고 공항에서도 근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외국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세일즈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관련된 부서에 발령을 보내면 다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했죠. 근데 지금은 조금은 그 부분에서 스스로 예를 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급여를 높여서 그럴 수 있는 친구들을 그 정도 스펙을 가진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데 하는 매력도를 만들 거냐 그 부분 하나 하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뭐 급여를 그렇게까지 높여준다든가 뭐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업무에서의 분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안 하나투어 같은 회사들에서도 이제 전문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전문직들을 채용을 해서 업무를 일정하게 항공 업무라든가 수배 업무에 그러니까 기획 업무까지는 안 가고 수배 업무에 말단을 제공을 하고 아니면 뭐 상담 업무만 제공을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업무를 한정하면서 급여를 조금 더 낮은 급여를 유지하는 방식들을 썼는데 그러니까 그 방법을 쓸 거냐 아니면 급여를 높여주고 좀 더 그 광범위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뭐 공채로 뽑아서 그들을 뭐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급여는 전문직 급여를 주고 일은 이쪽 종합직이나 혹은 공채들 뽑아서 할 때에 그쪽 일들을 맡기고 책임지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우리가 뭐 MZ 세대라고 하든 뭐 20, 30대 청년들 입장에서 구직자 입장에서는 안 통하거든요. 내가 급여를 많이 주면 당연히 내 일이 힘들고 어렵고 뭐 창의력도 발휘해야 되고 내 스펙이 필요한 일이라면 그걸 하겠지만 그럼 아니면 스펙을 준비해 오라 그러면 준비를 하겠지만 급여는 중소기업이나 혹은 소규모 기업에 급여를 주고 일은 대기업 일을 시키면 안 하려고 하죠. 또 반대로 또 내 일을 또 이쪽을 주면 당연히 또 급여가 내려가는 것들도 받아들이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매칭이 서로 안 맞는 거죠. 네. 일단 그 급여 부분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은 대표님 K-트래블 아카데미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주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가요? 하고 싶은 일을 원래 하려고 제가 이제 한 17년 정도 이제 기업에서 하라는 일을 하다가 이제 2001년에 2014년에 제가 창업을 하게 된 이유도 이제 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자영업자들이 뭐 다 저를 포함해서 1인 자영업자들이 똑같거든요. 반백수 프리랜서 자영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일 있으면 프리랜서고 일 없으면 반백수고 백수죠. 그래서 반은 백수고 반은 프리랜서인 자영업자이긴 한데 그래서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예전에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하고 싶은 일 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장에서 어쨌든 저에 대한 뭐 평가나 반응에 따라 되고 그다음에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되는데 원래 그래서 제가 이제 영업 강사 사업자 등록도 영업 강사로 등록을 했었습니다. 2014년에 영업 강사로 등록을 해서 대한민국 첫 번째라고 세무서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쭉 하셔가지고 제가 은평세무서에 등록을 했는데 등록할 때 그 공무원분이 검색을 하시면서 여행업 강사는 없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요즘 공무원분들은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그거면 이게 하는 일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등록돼서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것만 아니면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여행업 강사로 일단은 등록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할 때는 강의 업무를 메인으로 하고 가끔 컨설팅 업무나 뭐 이런 걸 하겠다라고 했는데 코로나 딱 터지니까 강의 업무는 전무가 됐죠. 비대면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강의가 비대면으로 다 돌아서고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공공자원들이 다들 이제 그거 비용이나 예산을 써야 되니까 컨설팅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컨설팅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앤 컨설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수익 구조나 혹은 업무 양으로 보면 컨설팅 앤 강의
컨설팅이 더 앞선 컨설팅이 지금은 조금 더 많습니다. 아. 작년까지만 해도 컨설팅이 더 훨씬 많았고요. 네. 뭐 코로나 시기에는 컨설팅이 90이었고 뭐 강의가 10이었다면 지금은 강의 업무들이 이제 2023년 하반기부터 다시 이제 살아나긴 올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컨설팅이 조금 더 많은 그래서 컨설팅인 강의 이렇게 돼야 돼서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에도 컨설팅을 추가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2008년도에 그 창업을 하고 이제 사업자를 낼 때 벤처 인정을 받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벤처 인정을 받으러 가니까 여행업은 벤처 인정이 될 수 없다 하더라고요. 네. 그때만 해도. 네. 그래서 이제 플랫폼 사업체로 해서 제가 벤처 인증을 받고 나니 제가 이제 이런 통틀어서 여행이나 플랫폼 통틀어서 이제 여행 관련된 업종으로 제가 두 번째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강사로서는 여행 강사로서는 첫 번째 네네. 길을 여는 네네. 창직이네요. 예. 뭐 원하진 않았지만 창직을 하게 된 거죠. 뭐 저는 제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창업을 할 때 주변에서 이제 찬성하신 분도 계실 테고 반대하신 분도 계신데 이제 찬성하신 분들의 많은 분들의 이유는 너밖에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과 관련돼서 업계에서도- 업계에서 이제 네. 전문적으로 뭐 사내 강사로 조금씩 하는 분들은 계시지만 그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하시는 쪽 입장에서의 가장 큰 게 너밖에 없는 건 이유가 있다. 수요가 없을 수요가 없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고민을 했는가 하면 네. 제가 이제 그 하나투어 출신이라서 그러니까 강의를 예를 들면 이제 하나투어에서 했던 만큼만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뭐였는가 하면 그러면 내가 창업을 하면 하나투어에서 했던 강의만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건 어떤 건가 하면 오영수라는 강사한테 여행업 강사한테 하나투어 인재개발 총괄팀장 부장이었기 때문에 들어온 강의가 있을 거고요. 예. 근데 그거 말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투어 사람이라서 못 맡기는 강의도 있거든요. 경쟁사라든가 반대로. 혹은 다른 여행사 조금 규모 있는 여행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렇지 우리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하나투어한테 경쟁사한테 아직도 그렇게 시각을 보고 있나요? 네, 최근까지 또 와, 그렇습니다. 최근까지도? 제가 하나투어 그만두지 12년이 10몇 됐는데 년이 됐는데. 최근에 와. 교육업체에서 연락이 한 군데 왔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투어의 최대 경쟁자사의 그 교육을 자기들이 이제 수주를 했는데 저를 강사로 쓰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도 다 되고 다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교육을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여행사와 관련된 교육은 처음 하신 원래 교육을 다른 교육은 다 하셨는데 이번에 여행과 관련된 여행사 교육은 처음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일에 그렇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출신인데 괜찮겠냐고 확인 먼저 하시고 다시 연락 주시면 된다. 그러면 제가 네. 시간, 뭐 비용 다 맞춰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하고 좀 어렵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뭐 비밀을 뭐 유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자존심 약간 같아요. 우리가 그 경쟁사 출신의 사람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제가 강의를 잘하면 잘할수록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거죠. 저 회사는 저 회사 출신이 10년 전부터 그러면 12년 전에 그만둔 사람인데 그럼 저 회사는 10몇 년 전에도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거 아니냐. 우린 뭐 했지? 우리는 뭐 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왜 안 했을까? 이런 것들이 아마 약간 뭐랄까 들키는 걸 싫어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었죠. 저는 이제 그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지자체를 가보고 이제 사람들 만나면 다들 교육하고 있대요. 네네. 근데 아시잖아요. 네네네. 이 교육이 질이 천차만별이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강사의 퀄리티도 천차만별이고요. 저희도 아쉽게 이제 입찰에 떨어진 것도 교육 입찰에서 떨어진 네네네. 것도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커리큘럼 다 분석하거든요. 네네. 이제 뭘로 진행되는가 보면 우리는 업계에 오랫동안 있었고 정말 필요한 교육이 뭐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그냥 교육을 위한 교육 사업체들이
접근해서 해서 커리큘럼을 보게 되면 강사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떨어지는 거죠. 제목만 좋죠. 제목만 좋죠. 네, 글을 사죠, 제목만 완전 보면. 네, 뭔가 다 이루어질 것 같은 마법의 제목들인데 실제로는 그거를 이제 수행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평가나 이런 것들이 어떠냐는 건데, 그래서 그 에피소드지만 제가 그 하나투어에 있을 때 네. 가장 늦게 가이드 교육을 한 지역이 베트남 캄보디아 지역이었어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중국 다음에 바로 가이드들 그렇게. 수준이라든가 뭐 관광객들 가는 것들, 그다음에 컴플레인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 길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한 10년, 11년 걸렸어요. 그 길을 가는데 11년 가까이 걸렸는데 왜 그렇게 걸렸는가 하면 교육 간다고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해외 이제 베트남 담당하는 팀, 그다음에 캄보디아 담당하는 그 당시에 동남아 팀에서 부서에서 이제 브랜드사 사장님들한테 보내죠. 이제 며칠부터 교육하려고 하니까 교육하자, 니네 필요하다. 그다음에 컴플레인도 많고 이러니까 하자라고 보내면 다들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 성수기 때는 바빠서 안 됩니다라고 연락이 네. 오고요. 그럼 비수기 때 하자라고 하면 비수기 때는 가이드들이 다 딴 데 갔습니다. 뭐 고향 갔습니다. 서울 갔습니다. 뭐 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가이드가 없어서 안 된다. 또 성수기가 오면 바빠서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서로 핑퐁하면서 안 된다, 네.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다가 2012년 5월, 6월 요때였는데 그때 이제 컴플레인이 꽤 많이 발생했어요. 네. 현지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고객 만족 팀이든 하나투어 뭐 동남아 팀이든 그다음에 그 경영진까지도 이거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달 안에 상반기 안에 교육을 해라라고 이제 조금 푸시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베트남 일정들을 급하게 잡아서 베트남 하루, 캄보디아 하루, 다시 베트남 돌아와서 한번 또 캄보디아 가서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 혼자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베트남 강의를 딱 끝내고 나니까 네. 그 당시 이제 그 협력사 대표님이시죠. 그 랜드사 대표님이 네. 저한테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우린 이런 교육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다 똑같은 줄 아는 이런 거죠. 교육인지 몰랐어요. 네. 이런 교육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럼 우리가 빨리 받았을 건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이런 교육이라고 10년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본 거죠. 그냥 서비스 교육, 뭐 서비스로 세일즈하기, 가이드 교육 이러니까 또 본사에서 또 저기 와서 가이드 출신도 아닌 사람이 와서 그냥 뻔한 이야기 또 잔소리하고 고객 만족하라고 또 잔소리하고 앞에 불러내서 또 인사시키고 웃는 거 시키고 뭐 뻔한 우리가 서비스 매너 교육에서 나오는 것들을 할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상황버스 파는 법이든 뭐 택시 파는 법이든 팁도 받는 법이든 네. 옵션 치는 법이든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그건 우리 가이드들끼리 하는 거고 네. 저걸 저렇게 고객들도 만족하고 네. 그리고 가이드들도 만족하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안 하신 거죠. 그렇죠. 스스로도 그냥 자기들이 물건을 판매하면서도 당당하게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조금 궁색하게 조금 미안한 마음도 어떨 때는 가지면서 판매하시고 설명하시고 이러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아신 거죠. 네. 저는 이제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오영수님 대표님 강의는 그 원론적인 강의가 아니에요. 예. 정말로 이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당장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 위주의 강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비스 교육이라고 하니까 또 대학 교수님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이제 그 교과서에서 봤던 이야기 네네. 하러 오는가 보다. 네. 다들 그렇게 생각을 네.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완전히 다른 점이라고 네.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말 가이드 양성이라고 합시다. 네네. 그런데 이제 관광 벤처가 가서 마을 가이드 교육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문화해설사가 하는 것, 그 지역에 있는 대학 교수가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메이저 여행사부터 이제 관광 벤처까지 컨설팅하고 교육하셨던 분이 교육하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예, 완전히 다른데 이제 지역에서는 이제 또는 이제 교육을 주관하는 발주처에서는 모든 교육이 똑같아 생각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분별력이 또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네. 그 안 받아봤으니까 제 교육이 어떤지는 안 받아봤으니까 네. 모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교육들이 어쨌든 그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서비스로 세일즈하기라는 그 이름을 붙인 것도 네. 우리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세일즈로 연결이 되지 못하면 저는 서비스가 세일즈로 연결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거는 그냥 그 직원들한테 의무적으로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자발성이 떨어지고 자발성이 없는 데서 창의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도 없거든요. 창의적이 않는 서비스나 거기에 고객들이 만족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갑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는데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기분 좋게 지갑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서비스를 통해서 세일즈를 하는 거다. 세일즈가 안 이루어지면 좋은 서비스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좋은 서비스는 좋은 서비스고 세일즈는 세일즈고 따로 떼어놓고 보는데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같은 상황인데 그것들을 따로 떼어놓고 보고 그리고 교육에서 그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이든 혹은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 기업이든 네. 입장에서 교육을 통해서 큰 변화가 생기거나 교육을 통해서 성과가 새롭게 창출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기대 안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뭐라 그럴까 알리바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했어요. 우리는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도 했고 우리 잘못은 없어요. 경영진 잘못도 없고 회사 잘못은 아니에요. 직원들이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직원들이 컴플레인이 생기거나 고객 불만이 터지거나 이러면 그러면 외부에서도 니네 직원 교육해? 이렇게 물으니까 우린 직원 교육 1년에 한 번씩 해요. 서비스 교육 해요. 매너 교육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핑계를 삼는 거고 그리고 그걸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고 거기에 이제 교육이 동원되는 거죠. 그 알리바이를 만드는데 교육이 동원됐다면 저는 그런 알리바이를 만드는 교육은 이제는 뭐 과거에는 그거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했다면 지금은 그래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직접적으로 그 교육을 통해서 바로 성과가 만들어지거나 혹은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알려주거나 그게들이 진행이 돼야 돼서 그런 교육들을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지금은 이제 많은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저는 그 후불제 교육을 많이 예전에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그 취업과 관련된 컨설팅을 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제 개인적 컨설팅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공공자원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 컨설팅은 어쨌든 뭐 그게 제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요청해서 비용을 이야기하는 뭐 이런 개별 기업들은 저는 후불제도 선택하시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강의 다 듣고 컨설팅 다 받아보고 성과 나면 비용을 주시고 성과 안 나면 비용 안 줘도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군데도 성과 없으니까 못 주겠습니다. 한 데는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뭐 반드시 성과가 나서 주신 건 아니고 혹은 평판도 있고 뭐 하니까 주시는 거지만 어쨌든 단 한 명도 성과 없다고 못 주는 데는 없거든요. 특히 이제 채용과 관련된 컨설팅이나 뭐 이런 거는 채용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컨설팅한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채용이 돼야 그래야 저도 채용되자마자 주지 말고 첫 월급 받아서 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준 친구도 많고 그래서 컨설팅도 그렇고 저는 교육도 그렇고 그래서 뭐 사례가 그 동남아 지역에 있는 그 예전에 하나투어 지사에서 그 제가 이제 그만두고 몇 년 있다가 그 교수님 모셔서 교육을 했었죠. 교육을 했는데 그 소장님이 연락이 왔었어요. 와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아니 기사를 봤는데 지난달에 교육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가이드 분들이 그러니까 이 소장님도 당연히 회사 정책에 따라야 되는데 가이드들이 너무 불만이 많다.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었던 좀 팀장급들의 가이드들은 서비스 교육이나 세일즈 교육이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팀장들이나 이렇게 이런 분들이 부수장급들이 제가 강의하러 온다 그러면 그냥 내가 잔소리 안 해도 되겠다. 저기만 데리고 가면 강의장만 데리고 가면 저분이 알아서 뭐 팁 이야기도 하고 쇼핑 이야기도 하고 다 해주니까 그러면 자기는 잔소리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엔 뭐 이제 마케팅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이 오셨는데
기대랑 안 맞았던 거죠. 그분은 이제 늘 하시던 거 하셨고 여기는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다시 교육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 뭐를 제안했는가 하면 그러면 가이드분들이 원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소장님도 돈이 별로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가이드들한테 강의비를 받아보자 우리. 최초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본인도 뭐 충분하게 그 돈을 지불해서라도 네네. 성과가 난다면 당연히 네. 하겠죠. 그래서 하루에 50불씩 받는 걸로 해서 그래서 50불 받는데 50불을 다 받으면 가이드들이 또 부담되니까 그러면 회사에서 그럼 25불 지원해주고 가이드 25불 내서 50불로 하고 그 비용 가지고 뭐 그다음에 항공료랑 이런 거 다 정리할 수 있으면 하자. 그래서 그 당시 한 80명 가까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50불씩 하면 4,000불 받아서 강의장 임대료도 내고 항공료도 내고 호텔은 뭐 컴프방 쓰니까 좀 적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도 그만큼의 수익도 가져오고 가이드분들도 만족했고 그렇게 이제 진행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강의라는 건 뭐 전 영화랑 다르다고 보거든요. 네. 영화랑 다르게 주인공 혼자 나와서 지금 2시간 반, 3시간을 떠들어야 되는데 영화처럼 뭐 CG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집중하고 듣는 이유는 결국은 내 성과, 내 수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이거 도움 안 돼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강사로서의 수명은 끝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조금 더 그분들이 이제 제 강의 듣고 난 뒤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가이드분들보다 그 쇼핑센터 분들의 강의를 훨씬 더 좋아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은 피드백이 정말 빠르거든요. 가이드분들은 강의 듣고 다음 팀 나가서 다음 팀 행사가 끝나야 피드백이 돌아오는데 네. 이 쇼핑센터 분들은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바로 오거든요. 다음 날 오겠네요. 써먹었는데 여러 되더라. 팀들이 막 들어오니까. 써먹어봤는데 됐다 뭐 아니면 뭐 주로 이제 못 파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오니까 네. 그럼 그분들한테 이제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묻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 저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그 다음 날 바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뿌듯하기도 하고 그분 입장에서도 또 이 일을 자기한테 맞나 아닌가 고민했던데 잘 팔리면 적성에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팔리니까 적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 적성도 발견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성과를 내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제가 이제 여러 강의들을 진행하면서도 많지 않아요. 많지 않는 게 아니라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차별화된 점인 것 같고 그러면 이러한 강의나 컨설팅 준비는 어떻게 하시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제가 이제 뭐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연구를 그쪽으로만 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작을 아마 제가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을 판매하셔야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작 강의라는 걸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춰진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세일즈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저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어서 그래서 그것을 한 20년 이상 거기에 포커싱이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육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육 과정을 만들거나 컨설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내 얘기를 듣는 이 대표님이랑 이 교육받는 이분들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분들 결국은 최종 제 얘기를 듣고 이분들이 가서 세일즈를 하든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래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분들을 먼저 생각하면 이제 타겟 고객이라고도 하고요. 뭐 근데 그분들을 먼저 고민을 해보면 그러면 뻔한 이야기가 쓸모없겠다라는 게 나오고 그러면 그들에게 어울리는 그분들이 원하는 그분들에게 먹히는 그분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분들이 이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한번 액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제일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마케팅 관련 전공도 아니고 전 전공도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전공도 아니어서 결국은 조금 더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어쨌든 다양하게 많은 책을 읽는 그래서
그건 운 좋게도 제가 이제 교육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하나투어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근무 시간에 책을 봐도 특별히 허용되는 허용되는, 유일한 사람이죠. 예, 허용되는 그 인재개발팀에서 근무 시간에 관련된 뭐 만화가 아니라면 뭐 그런 관련된 뭐 경영이든 뭐 서비스든 책을 보고 있다고 해서 너 일 안 해?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노안도 오고 이래서 과거처럼 그렇게 책을 많이 못 읽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하나투어 다닐 때 별명이 책 먹는 하마였거든요. 물 먹는 하마처럼 책 먹는 하마였는데 그래서 그거 같아요. 저희도 지금도 이제 아내나 뭐 주변의 분들이 요즘도 그렇게 책 많이 읽냐고 하고 아내는 우리 집에 이 많은 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네. 알라딘이라고 하는 네, 거기서 예, 인터넷 서점에서 최근에 알라딘 개점 20주년인가 그 예. 기념으로 뭘 하는가 하면 그 네. 20년 동안 네네. 책을 얼마나 샀는지 오. 몇 권을 샀고 금액은 얼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동네에서 몇 등인지 그다음에 전국에서 몇 등인지 이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아내가 그걸 어디서 보고 당신 책 많이 샀으니까 한번 해봐 그래서 했다가 쫓겨날 뻔했습니다. 왜요? 금액이 너무 많아서 이 돈을 지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그냥 그때 뭐 책 사는데 별로 부담 안 가지고 많이 샀으니까 요즘에 이제 프리랜서가 되고부터는 빌려보는 책이 사는 책보다 많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저한테는 어쨌든 제일 큰 힘이 되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을 저는 이제 듣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운영한다 해가지고 안 듣는 거 아닌데 들어보면 최근 강의 중에 이제 최근 책에서 읽었던 구절을 그대로 가져온 사람 딱 2명 봤습니다. 한 사람이 오영수 대표님 그리고 프리베 임수열 대표였어요. 그 두 사람이 책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PPT 자료에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정말 살아있는 그 지식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쌓으시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럼 대표님 향후에 그 또 K 트래블 아카데미 오영수 대표님의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계획이라는 건 사실은 없고요. 그 이제 계획대로 되는 게 1도 없는 세상인데 그 진리를 아셨네요. 네, 계획대로 되는 게 1도 없는데 계획을 한다는 건 네. 괜한 자기 만족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계획은 하진 않지만 이제 꿈이라 그래야 되나요? 꿈은 뭐 계획은 없지만 꿈은 있는데 꿈은 제가 직장 다닐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같은 꿈인데 직장 다닐 때는 직장을 빨리 그만두는 게 꿈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KT 트래블 아카데미를 하고 있지만 빨리 은퇴하는 게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전 후배들이 조금 더 치고 올라와서 저를 안 찾았으면 좋겠다. 더 현장을 더 잘 이해하고 세대적으로도 더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제가 그 많이 듣는 칭찬 중에 하나가 청년들을 만났을 때 청년 창업가들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났을 때 대표님은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 MZ들이나 알고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 좀 세대가 좀 젊은 사람들이 아는 서비스라든가 그것들이 추구하는 건데 50대이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기분 좋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그쪽 세대에 있는 친구들이 현장으로 혹은 컨설팅이나 이런 쪽으로 아직은 많이 안 들어오고 있다. 그다음에 그쪽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여전히 그런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직접 체험한 게 아니라 약간은 사실 간접 체험이잖아요. 그들의 문화라든가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근데 조금은 더 빠르게 그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서 경쟁이 좀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는 그래야 자극도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저한테 컨설팅 받았던 분들이 어느 날 봤더니 뭐 말은 안 하실 수 있지만 다른 컨설턴트한테 뭐 컨설팅을 받고 있다더라. 그러면 개인적으로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극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그래서 그 자극들이 나중에는 더 이상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빨리 은퇴할 수 있는 게 꿈입니다. 이 말은 곧 이제 우리 산업을 깊게 애정하고 있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자이시고 또 이제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네.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영수 대표님이 일이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알리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잘못이죠, 뭐. 제가 예전에 10년이나 됐는데 그 최근에 제가 늘 강의 시작할 때 이제 강사 소개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제 목표가 뭔가면 2025년에는 전을 빼겠다. 아, 조금씩 줄이고 있거든요. 네. 솔직히 저도 2014년, 2015년 창업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현 K-트래블 아카데미 대표보다 전 여행, 전 하나 투어, 전 여행 박사 이걸 좀 더 네. 앞쪽에 세웠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전으로 기억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잘 되든 못 되든 현으로 기억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산업이 활성화가 되면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활성화가 되는데 제가 개인적인 뭐 역량의 부족도 있겠지만 또 산업적으로 아직 여행업계나 여행과 관련된 컨설팅 부분들이 그렇게 활성화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저도 이제 덜 알려져 있는 건데 좀 더 노력을 해서 이제 진짜 2025년부터는 전에 뭘 했는지가 궁금해하지 않도록 그냥 현만으로도 K-트래블 아카데미 대표면 우리가 뭐 강의를 맡겨도 되고 컨설팅을 해도 되겠어라고 하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노력해야죠. 네. 아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